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연일 안타까운 사고 뉴스 보시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프시죠. 특히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을 땐 마음이 더 아픕니다. 모쪼록 이런 사고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어른들이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른들이 그만큼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평함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물려준다면 아이들, 청년들의 미래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우울하고 힘들 겁니다. 여전히 불공평한 세금 논란에 휩싸인 담뱃값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또 휴가철 소비자만 불공평한 불편을 겪는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드립니다. 2016년 8월 3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담뱃값이 크게 올랐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담뱃값 올린 이유, 그건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떨어지고 국민 건강이 증진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도 좋아질 것이다. 이게 명분인데요. 담뱃값 올리고 2년 지났습니다. 현실은 어떨까 살펴봤더니 담배를 다시 피우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반기 담배 판매를 통해 정부가 걷어들일 세수 5조 9,347억 원으로 추정되고요. 하반기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금연 효과는 없고 세수 증대만 남았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세무학회장 역임하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담뱃세 많은 뉴스와 인터뷰들 나왔었습니다만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서민 증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말을 들만하게 됐습니다. 네. 이 담뱃세라는 게 간접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세부담이 상당히 그 부담을 느끼는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담뱃세가 하여튼 그 자체가 늘어났다. 그런 얘기는 저소득층 즉 서민에게 부담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 목적으로 이거를 세금을 올려서 흡연율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 흡연율이 생각대로 많이 줄지 않아서 증세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금이 이 형평성에 맞게 매겨지는데 그렇죠. 담뱃세는 획일적이기 때문에 이 소득이 없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데 이 기재부에서는 지금 세수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담뱃값 경고 그림 도입이라던가 이런 금연 캠페인이 좀 지연된 탓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재부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뱃값은 가격 정책 아닙니까? 가격을 올려서 이 흡연율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담뱃값 경고 그림이 도입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네. 비가격 정책 때문에 흡연율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가격 정책인 담뱃세 올린 것을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부차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담뱃값을 올릴 때는 이 흡연율을 낮추겠다, 이 금연을 좀 유도하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 사실은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도입 초기에는 좀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정책적 성과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당초에 이게 15년부터 담배세가 이제 올라갔는데 네. 2014년에 비해서 이제 2015년에는 흡연율과 또 담배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담배세가 올리기 전보다 그거에 대한 90%에 육박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예전에 있었던 것만큼 회복이 되니까 담배 흡연율이나 담배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일부는 그 영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곧 다만 담배세 때문에 흡연율이 줄어든지 비가격 정책 즉 이런 건물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등등 여러 가지 또 광고라든지 이렇게 반강제적인 이러한
방법이 줄어드는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 좀 꼼꼼히 따지는 면도 없이 지금 이 외쳤던 구호는 결국 좀 뭐 도로아미타불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부가 어쨌든 국민들의 흡연을 줄이는 거 그 명분 자체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뭐 흡연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줄이기 위한 정책들은 필요한데 가격, 담배 가격 인상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좀 정책들이 적절했나 이렇게 분석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담배 가격이 오르면 담배 흡연이 줄어든다 그랬는데 과거를 살펴보면 네네. 우리나라가 담배가 2014년 한 44억 정도 억값이 팔렸습니다. 네. 값으로. 그런데 제일 많이 팔던 걸 따져보니까 1997, 8년도에 50억 값이 팔린 거예요. 네. 그때가 잘 아시다시피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다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좀 내려가다가 2009년 10년 외환 위기를 맞았을 때 네. 서프라임 이때가 또 49억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담배 가격세도 올리지도 않았는데 좀 내려가 약간 추세도 있었고 하는 등 따져보면 꼭 담배세를 올린다고 해서 이 담배 흡연율에 영향이 있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환경이라든지 문화 등 이런 그 비가격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담배 흡연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거나 이걸 좀 약하게 보지 않았느냐. 담배 가격만 올리면 흡연율이 줄어들 거라고 한 것은 조금 너무 과한 면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담배값과 이 흡연율 관련 정책은 좀 관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담배 한 갑당 1,550원이었던 세금이 3,318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뭐 세수라고 할 부분들도 상당히 주목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증세가 없다라는 게 현 정부 기조긴 하지만 증세가 아닌가 이런 논란도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세수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차지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2014년도에 한 6조 5천억 내지 7천억 정도 거쳤었습니다. 담배세라는 게 담배 소비세도 있고요. 지방교육세, 부가세 여러 가지 세금을 담배 관련해서 같이 붙는 세금을 총합해서 담배세라고 하는데 그게 6조 5천억인데 네. 작년도에 9조 7천억 정도 3조 원 정도가 1년 사이에 늘어난 것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이게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연초 1월부터 담배값이 올렸기 때문에 쭉 흡연율이 줄어든 것처럼 해서 담배값이 덜 팔렸는데 네.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 13조 원 정도 네. 그 정도로 이게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서 이 담배 소비세만 가지고도 이 증세 논란이 충분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뭐 해외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담배값이 2배가 오르면 뭐 흡연자가 절반으로 줄어도 결국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수는 갖게 되는 건데 다른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이 담배세 정책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저번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한번 그 외국이 어떤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가 그 세금에는 이제 국세, 관세, 지방세 이런 게 대략 한 280조 원 정도 거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총 세금분의 담배세 비중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작년 이 담배세 올리기 전에 한 2.67% 정도 됐습니다. 네. 총 세금 중에서 담배 관련 세금이 2.67이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도에는 3.74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건 자료는 이제 작년도 걸 못 얻어서 2014년까지를 가지고 해보니까 1.2% 네. 또 이런 거를 보이고 일본이 2.4 뭐 이렇게 보여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좀 이 세수 담배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의 비중이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담배 물론 뭐 건강에 해롭다라는 이 보편 논리는 있겠지만 지금 이걸 실현하는 정책 방법에 대한 이 정확한 면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법인세가 한 45조 정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배세가 지금 뭐 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뭐 최대 13조 원까지 전망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간접세가 13조 원 거치고 법인세가 45조 원 이렇게 된다면 이 조세 평등주의 같은 여러 가지 이 세수에 있어서의 굉장히 불평등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담배
이 법인세도 45조 원, 근로자들이 다 내는 게 26조 원입니다. 네네. 또 그 재산이 많아서 상속 증여세 하는 분들도 1년에 4조 6천억 뿐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것이 10조 원이 담배와 관련해서만 낸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 역진성을 갖고 있는 담배세의 특성상 이게 그것도 1년 사이에 3조 원 내지 또 내년도에 올해 또 추가로 3조 원은 그 담배세를 인상함으로써 2014년에 인상함으로써 무려 2년을 지나니까 5, 6조 원이 팍 늘어나는 이렇게 매년 5, 6조 원이 늘어나는 이것은 간접세의 증세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조세 어떤 평등 공평주의에서 이게 부합하느냐 하는 논란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이번 주 지금 이 세제 관련해서도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 공평성, 형평성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논란을 가지고도 어쨌든 이 담배 관련된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 정부가 발표하기로는 이 담배세를 올려서 금연도 유도하면서 또 이 많은 돈을 건강 증진에 쓰겠다라고 사실은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쓰임새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돈이 한 10조 원이 넘게 거치는데 네. 그 국가가 금연 사업에서 직접적 지출하는 게 한 1,40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13조를 거두는데 1,400억을 쓰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5%라고 그럴까요? 계산해 보면요. 네네. 아주 적게 이것을 사용을 하면서 이거를 국민 건강 목적이라고 해서 가격만 올리면 스스로 들킬 거 아니냐라고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금연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비가격 정책을 강제로 거의 반강제로 피우지 못하는 환경을 더 조성해주고 이러한 또 국민 건강 흡연자들에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진단이나 여러 가지를 해주는 등 비가격 정책, 즉 국가가 돈만 받지 말고 진정한 흡연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돈을 벌어들인 것과 쓰는 것이 다를 때 또 국민들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앞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담배세에 다양한 세금이 섞여 있는데 중앙정부는 좀 세금으로 이득을 봤다. 이 중앙정부의 어떤 세금을 통한 세수는 좋은 편인데 지방 세수는 오히려 나빠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국가가 가져가는 게 한 37%라면 지방정부가 53%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개편 후에는 중앙정부가 오히려 54가 되고 지방정부가 46 정도 갖게 되니까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지방정부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개별 소비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일부는 지방정부를 넘겨주는 교부세를 넘겨주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네. 이 비율로 봐서는 지방정부가 이번 담배세의 인상으로 비중으로 봐서는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가 조금 더 이번 득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담배 판매량이 가격을 올리고 처음에 준 것도 사실은 이 담배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신 분들 때문에 판매량이 일시적 감소인데 좀 정부가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가 지금 이 흡연 효과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 변명만 일관하는 것 아닌가. 사실은 이 세금 관련해서 또 담배세 관련해서 간접세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그렇습니다.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정부의 태도 어떻게 좀 비판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이 담배 인상을 해서 이 흡연율이 좀 작년에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거는 연초에는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흡연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올 들어서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 건강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세수만 담배세만 올리면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좀 아니한 것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가격 정책 그리고 국민과의 협조 등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서민 증세라는 발목으로 앞으로 이거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오고 이걸 재평가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흡연에 대한 금연 정책에 대한 네. 더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금연에 대한 정책이야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도 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학회장도 역임하시고 계신데요. 이 간접세
담배세가 지금 간접세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소득에 무관하게 이런 것들을 펼칠 때 굉장히 좀 어려운데 다시 역으로 지금 세금을 줄이거나 뭐 어떻게 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또 그것 외에도 좀 간접세를 둘러싼 뭐 기름값도 그렇지만요. 여러 가지 교수님의 정책적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런 효과가 이제 일시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면 세금을 다시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번 올렸던 것은 쉽게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안정적 운영이 되고 이 돈은 그 국가 지방자치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조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당초 목적의 흡연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이 세수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금연 목적 사업으로 전환해서 네. 이런 금연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문화와 그다음에 사회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지금 와서 담배세를 다시금 내리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돈의 원래 이 세금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용기도 정부의 태도도 또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한 걸음 한 걸음 천리길 가듯이 경제 퀴즈로 쉽게 접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났죠. 부산 해운대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뇌전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들이 양심적으로 자신의 결격 사유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해운대 교통사고를 봐도 그렇지만 본인이 질병을 숨기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면허증을 발급한 이후에 변화되는 기재사항을 새로운 내용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상 2011년 12월 이후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에 한 번씩 이걸 해야 합니다. 앞서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에서도 문제점이 되긴 했지만 이것을 할 때 결격 사유를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또 단 1, 2분 만에 끝나기도 해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6글자입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 불패 신호가 깨지는 걸까요? 이제 금융자산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가 항공이 생겨나면서 비행요금 저렴해지고 여행이 좀 대중화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피해도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기존 우편번호 쓰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경제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에서 금융자산, 특히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 NC경제연구원이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 같은 비금융자산보다는 금융자산, 그중에서도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같은 비금융자산은 2008년 말에 70.5를 찍은 후에 계속 줄어서 작년에 63.1%까지 하락했는데요.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뭐 이런 인식이 커진 건데요. 집 사는 것 대신 뭐 전세나 월세 사는 데에도 아마 이런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 금융자산 비중은 작년 같은 기간에 29.5%에서 36.9%로 높아졌습니다. 예, 힘들면 땅을 사라 이런 얘기가 이 과거에는 명제처럼 들렸는데 그런데 또 30대는 이런 추세에서 좀 예외라고요. 가구주가 35세부터 39세인 가구를 따로 조사를 해봤더니 금융자산 비중이 2012년에는 34.9%였는데요. 이게 지난해 34%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워낙 전세값이 치솟으니까 뭐 돈 빌려서 집 마련에 나선 일들이 좀 있었고 빚 갚다 보니까 뭐 금융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건데요. 실제로 30대 후반 가구주에서 자가주택 비중을 보니까 작년 3월에는 50.2%, 작년 3월에 50.2%로 3년 새에 4.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가구주가 젊은 가계의 재무 구조가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빚내서 집 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난해 30대 후반의 금융부채는 3년 새에 가구당 평균 1,165만 원 늘었습니다. 예, 부동산이 7년, 8년 가까이 계속 이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저금리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 수익은 없는데 또 안전자산에 돈이 몰린다. 금융자산에. 요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 금융자산 중에서도 뭐 주식이나 채권, 간접 투자 같은 투자 자산보다는 뭐 현금, 예금, 보험, 연금 이런 좀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산 위주로 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자산 중에서 안전자산 비중을 보니까 2007년에 65.2%에서 지난해 74.2%까지 늘었는데요. 이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했는데 이게 2011년부터는 거의 2,000선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옆걸음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해봤자 큰 돈 벌기 좀 힘들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영향도 있고요. 워낙에 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가 낮아도 일단 안전자산을 좀 넣어보자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서 뭐 네. 보험이나 연금 같이 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계속 박스권인 주식으로는 딱히 이 수익이 안 보이니까 안전하게 차라리 보관하자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건데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보다 위험이 훨씬 큰 그런데 좀 수익은 또 잘 낼 수도 있는 대체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 대체 투자가 뭔가요? 일단 대체 투자는 뭐 기존의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적인 자산 외에 뭐 다른 투자를 모두 아우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벤처, 헤지펀드, 원자재, 뭐 심지어 미술품이나 우표 같은 이런 것들도 투자 대상이 되는데요. 네. 뭐 대체적으로 위험이 높은 대신 수익을 좀 높게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긴 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작년 말 현재 연기금과 보험회사, 뭐 자산운용사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대체투자 규모를 좀 집계를 해보니까 660조 3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거는 2006년 말을 비해서 4.2배 늘어난 겁니다. 이게 국내 총생산 대비 대체 투자 비중으로도 보면 같은 기간에 6.1%에서 16.7%로 확대가 됐는데요. 워낙에 이 저금리가 길게 이어지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대체 투자에 좀 계속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체 투자는 대체로 이제 투자 기간이 좀 긴 편인데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유동성이 충분하니까 샀다가 뭐 팔고자 할 때 팔아서 현금화하기가 쉬운데 대체 투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장기 투자 수요도 생겨서 대체 투자에 나설 여건이 좀 된 겁니다. 뭐 이런 대체 투자는 사실 실물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이 큰 충격이 발생하면 일단 현금화하기가 어렵고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휴가철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 인터뷰도 준비해 놓고 있겠지만 이 저가 항공이 생기면서 여행 대중화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역시 민원과 피해도 좀 많이 늘었네요. 일단 여러 가지 서비스 없애는 대신 가격을 낮춘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올해 사실 상반기만 해도 국제선 여객 운송에 있어서 대형 항공사는 8.1% 성장한 반면에 저비용 항공사는 무려 56% 늘었습니다. 네. 뭐 정기적으로 파격적으로 할인된 요금에 뭐 비행기표를 판매하기도 해서 뭐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싸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항공사 피해 구제를 한 그 건수를 보니까 모두 337건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저비용 항공사가 201건, 그러니까 60%를 차지했습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107건으로 32%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 유형을 보니까 지난해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900건 중에서 계약 불이행, 위약금 과다 요구, 이런 주로 계약 관련된 피해가 85%에 달했습니다. 네. 실제 특가 요금으로 예약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경우에 요금의 90% 이상을 수수료를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비행기표 예약해놓고 호텔까지 다 예약해놨는데 갑자기 그 노선을 운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난처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저비용 항공사가 서비스까지 저렴하면 안 될 텐데요. 해외 항공사로부터는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네, 소비자원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 446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 국적의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특히 외국 국적의 저비용 항공사 피해 건수가 137건, 그러니까 31%나 됐습니다. 네. 콜센터 연결도 잘 안 되고,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항공사는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비자 불만을 처리해서 상당한 이제 불편을 자아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비용 항공의 경우에는 이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이나 수화물 운임 기준이 사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약할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뜰한 여행도 좋지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편 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둘 다 쓸 수 있겠는데 이제 6자리 쓰면 추가 요금 내야 된다고요? 이게 지난해 8월부터 이제 5자리의 새 우편 번호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 이후 1년간 새 우편 번호를 홍보하면서 좀 유예 기간을 뒀었습니다. 그게 7월 30일로 끝나서 이달부터 우편물 구출비에는 기존의 6자리 우편 번호를 쓰면 규격 외 우편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g짜리 규격 우편물을 보내게 되면 요금은 320원인데요. 네. 이게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가 되면 70원이 추가돼서 390원을 내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이 새 우편번호 도입한 지 1년이 지나서 그런지 대부분 적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편물에 기재된 우편번호를 조사해보니까 100통 중에 96통은 5자리 새 우편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추가 요금 내셔야 되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중에 탑 골라주시죠. 톱뉴스 아무래도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안전자산으로 몰린다 이런 뉴스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동안에 부동산에 너무 치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선진국과 비교해서 금융자산 비중이 너무 낮았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저금리인데도 이렇게 예적금이나 보험이나 연기금 이런 데 몰린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도 그렇고 또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이런 방증이니까 그렇게 반가운 뉴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반갑지만 반갑지 않은 뉴스. 요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의무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즐겁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휴가 기분 상하면 정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형 항공사 여객기를 예약했는데 정작은 저가항공사를 타야 했던 승객 이야기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십수만 원, 수십만 원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사는 이게 관행적인 코드셰어, 즉 공동 운항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것 외에도 휴가철에는 평상에 엄청난 자릿세를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숙박업소의 불공정한 위약금 규정 이런 걸로 인해서 휴가 한번 가려다가 정말 마음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 울리는 사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직도 인터넷에는 이 항공사 공동운항 관련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진에어 운항요금은 큰 차이가 나게 팔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비행기 같은 좌석이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항공사 공동운항이 이제 코드셰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한 대 항공기를 이제 두 항공사가 함께 운행하는 이제 형태를 말하는데 이제 한 항공사를 이제 좌석을 채울 수 없거나 항공기를 여러 대 운영하면서 이제 손해일 경우 마일리지 등을 공유하면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국적 대형 항공사 간에는 이제 스카이팀 이런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비스나 요금 수준이 이제 다른 항공사 간의 공동 운항이라는 점에서 이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던 거고요. 네. 이제 10만 원 이상의 이제 가격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뭐 좁은 좌석이라든지 부족한 서비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불만이 있었고, 일단 항공사에서는 이걸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충분하지가 않고 이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스카이팀, 뭐 스타 얼라이언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을 타야 될 사람이 델타 항공을 타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네네. 이 저가 항공을 타는 경우는 사실 일종의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쉽게 알 수 없거나 오인할 수 있다. 이건 큰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그 대한항공 티켓을 코타키나발루를 가는 티켓을 이제 54만 원 주고 샀는데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진에어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40만 원대면 이제 살 수 있는 항공 티켓인데 네. 대한항공이라고 알고 구입을 했는데 실제 탑승을 해보니까 이제 진에어였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제기됐었던 건이었거든요. 네네. 예,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의 급이 엄연히 바뀌는 건데 항공사가 고지해야 될 의무나 이런 제도는 현재 없는 거죠? 지금 항공사는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항공사에서는 일단 뭐 본인들은 이걸 소비자에게 좀 알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항공권을 소비자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여행사에서 초기 화면에서는 이 사실을 소비자가 좀 인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난 4월에 이제 국토교통부에다가 좀 건의를 시정 요구를 했었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반영이 돼서요. 개선이 된 사이트들도 있고 여전히 이제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뭐 참 꼼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 대형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근 뭐 저가항공의 안전 문제라든지 서비스 문제 때문에 이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저가항공을 타게 되는 경우 정말 분통이 터지실 겁니다. 이외에도 좀 항공편 이용하는 소비자들 이 휴가철 앞두고 주의해야 될 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항공을 이용해서 이제 여행을 즐기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고요. 이제 항공사들이 성수기를 맞아서 사실 이제 운행 횟수 등을 늘리면서 정비 분야 문제 같은 걸로 뭐 타이어 펑크 같은 사례도 있었던 것처럼 네. 항공기 안전사고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소비자가 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관계 당국이 이런 관리 감독을 좀 더욱 강화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좀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은 좀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도 이 정부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휴가철인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평상 하나에 4만 원 이런 것들도 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이 즐기려고 위로하려고 갔다가 마음만 상하는 경우인데 숙소를 예약하는 특히 펜션을 예약하는 데 있어서도 소비자 분통이 터지는 사례들이 많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연맹에서요, 지난 이제 6월부터 3주간 이제 주요 포털 사이트 상위에 검색되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100개 펜션을 조사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펜션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에게 무조건 10%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곳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었고요. 네. 이제 숙박업의 경우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비자나 사업자의 과실에 따라서 취소나 환불을 할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분쟁 해결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곳이 이제 단 한 곳도 없었고요. 100곳 중에서. 네. 모든 업체들이 이보다 그 분쟁 해결 기준에 있는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날씨 예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실 이제 예약을 했다 이제 취소를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이제 분쟁 해결 기준상에는 이제 성수기일 경우에 일주일 전에는 위약금 없이 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50% 위약금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펜션을 이용한 소비자 불만들의 86% 정도가 과도한 위약금이나 환불 거부로 인해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 취소나 이제 환불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두지 않는 곳들도 있어서 소비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이용 전에 표시의 내용이라든지 이제 불만 내용들을 이제 좀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것이 일단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공정에서 만든 소비자 분쟁 기준 소개해 주셨는데 펜션에서 이 홈페이지에 고지한 위약금 요구한다고 다 주실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공정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들도 네네.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내수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휴가, 국내 휴가 떠나자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이 이렇다면은 뭐 국내 휴가 떠나고 싶은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제도나 좀 정책적으로 이런 휴가, 레저 요즘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경제에서도 좀 보완책들 있을까요? 매년 휴가철이 되면 그 관련한 이제 그런 불만들이라든지 이제 바가지 요금 이런 관련해서 이제 소비자 불만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모두 해결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는 관련 업계의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이 일단은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군요. 네. 그거와 이제 같이 감독기관들은 이런 사전적인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좀 강화하고 소비자와 업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이번에 펜션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쨌든 그 모든 100개 업체들이 다 분쟁 해결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제 그런 관련 규정들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그 지킬 수 없는 또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청취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법 제도 같은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소비자가 외면하면 시장도 망하겠지만 그 전에 정부가 좀 나서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을 좀 같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여러 가지 뭐 소비자의 어떤 보호 이런 얘기들도 해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산을 보호하는 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일 겁니다. 이 안전과 행복이 연결되어 있죠. 매주 수요일 안전과 행복의 연결을 확인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경제수사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박중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인터넷을 통해 작업 대출을 받았다. 이게 좀 궁금한데요. 작업 대출. 금융 소비자가 이렇게 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네, 피해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그 대출업자에게 상담을 의뢰하였고, 네. 대출업자는 이 의뢰자가 무직이어서 대출 승인이 어려우니 작업 대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대출업자는 재직증명서와 통장거래 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부업체 세 곳으로부터 1,800만 원 대출을 받은 후에 작업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45%인 810만 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언뜻 내용만 봐도 좀 정상적이지 않은데 작업 대출 흔히 이 증시에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걸 뭐 작전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비슷한 건가요? 작업 대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작업 대출이란 대출 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하여 네. 그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방법 등으로 그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작업 대출하는 불법업자들은 대출 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 서류 등을 위변조하고 있는데요. 네. 앞에서 소개한 피해 사례처럼 무직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나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위변조하고 고액 작업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 명세서나 통장거래 내역서 등을 위변조합니다. 네네. 이외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받기 위한 작업 대출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위변조하고 보증부 대출을 위한 작업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자와 실제 연관없는 보증인을 입부하여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기도 합니다. 네. 그 이와 같은 행위는 이제 공사무소 위변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기 대출이므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예, 지금 쭉 설명해 주시는 얘기만 들어봐도 당연히 범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변조하고 실제 내용과 다르게 이 금융기관을 속여서 대출을 받는 건데 사실 대출이 어려운 금융 소비자들 많이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대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불법업체와 거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불법업자를 통해서 작업대출을 받게 되면은 일단 작업대출, 그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한 30%에서 많게는 70%에 달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심지어 이제 대출업자가 잠적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하기도 합니다. 네네. 대출금은 피해자의 명의로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갚아야 하고요. 작업
작업대출은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자뿐만 아니라 작업대출 의뢰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이러한 1차 피해 이외에 작업대출업자가 대출 의뢰인의 개인 신용 정보 등을 이용해서 다른 범죄에 악용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작업대출업자가 대출 의뢰인에게 실제 대출을 해주지 않고 서류만 편지 이용하여 대출 그 의뢰인 명의의 자동차나 휴대폰을 구입한 후에 대포차 및 대포폰을 유통시킴으로써 그 심각한 그 금전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서 신고 계좌 개설 또는 대출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 이게 등록이 되면 사실 정말 뭐 금융적으로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참 여러분들 이 얘기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작업대출업자와 절대로 거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 이 작업대출업자들 좀 적발해서 정말 이런 일을 못하도록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그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며 법규 위반 행위가 뚜렷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제공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그 경찰청 등에 수사 의뢰합니다. 네네. 또한 이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나 그 블로그 홈페이지 등 인터넷 상 영업하는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그 방송통신시민위원회의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금융 소비자들이 불법 작업대출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좀 이렇게 돈이 급할 때 좀 알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작업대출업자들은 이제 인터넷 카페, 블로그, 지식 답변 등을 통해서 대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대출 상담 시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 대출이 어려운 조건의 의뢰자에게 그 서류 위조가 가능하다며 작업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그 불법 대출업자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인터넷상 작업대출 또는 맞춤 신용대출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대출이 필요할 때는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시거나 한국 이지론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작업대출 혹은 맞춤 신용대출 이런 등의 광고 보시면 여러분 이거 불법에 연루되어 있고 여러분도 금융거래를 아예 맡길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이지론은 이 한국 은행과 또 저축은행, 중앙회 등 19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대출 중개회사입니다. 맞춤 대출 안내나 또 환승론, 고금리 대출을 좀 갈아탈 수 있는 이런 것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무조건 대출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업자에게 넘어가면 대출금의 일부가 아니라 상당액을 뺏기게 되고 불법을 통해서 나도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당부 말씀 더 한번 전해 주시죠. 네네. 대출은 소득 및 신용도 등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승인될 수도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불법자들의 광고처럼 신용 소득이 관계없이 무조건 대출 가능하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예. 불법자들의 작업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작업대출 광고 발견 시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홈페이지 또는 이제 전화 1332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예, 끝으로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 스스로 불법업자를 통한 금융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불법 대출업자들, 이 작업대출업자들한테 속았다라는 것으로 그냥 위로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게 되면 통장 개설도 안 되고 일절의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고요. 국번 없이 1332 금융감독원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또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국 이지론 얘기 제가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중앙회 등 19개 금융회사 등이 공동으로 출자한 대출 중개회사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에 다양한 대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맞춤 대출 안내로 금융회사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으로 적합한 대출 상품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또 환승론 있죠. 대부업체 및 제도권 금융회사 고금리 대출을 다른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또 중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박중수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항상 이 전쟁터의 전쟁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이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이야기들 조심해야 될 일, 걱정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운전면허 갱신이었습니다. 조금 더 꼼꼼해져야겠다라는 생각 최근 사고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죠? 정답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생수 한 박스 시원하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6585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